저는 정혜란입니다. 올해 68이죠. 국어교사로 40년을 일하다 은퇴한 지 3년째네요. 혼자 사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시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져요. 몸에 밴 습관이죠. 40년 동안 첫 교실을 위해 일찍 일어났던 버릇이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 변두리는 아직 고요해요. 가로등만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죠. 물 한 잔을 마시고 책상에 앉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 있어요. 좋은 시 한 편을 골라 정성스럽게 베껴 쓰는 겁니다. 오늘은 정지용의 향수를 선택했어요. 만년필을 들고 한 자씩 천천히 써내려가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시를 쓰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늘 말했던 게 있어요. 아름다운 글을 손으로 베껴 쓰면 마음도 따라 정화된다고요. 지금도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저는 만년필을 멈추고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 이런 시간에 누가 올까요? 혹시 응급 상황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죠. 선생님, 정혜란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서둘러 문 쪽으로 가서 도어를 들여다봤어요. 젊은 여성이 서 있더군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 이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소연아, 박소연. 문을 열자 다급한 표정의 소연이 들어왔어요. 15년 전 제가 고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던 아이였죠. 그때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30대 후반의 당당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로 보였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와서. 괜찮다. 그런데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 소연의 얼굴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학창 시절에도 항상 침착했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밤만큼은 집을 비우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왜 그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 저는 소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죠.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아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노인에게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걸까요? 혹시 지연이와 관련된 일이니? 지연은 제 딸입니다. 의사죠. 요즘 들어 이상하게 굴었어요.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며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딸의 걱정으로만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역시 지연이와 관련이 있나 보군요. 제 딸이니까 느끼는 거겠죠. 최근 며칠 사이 지연은 유독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양원 이야기만 했거든요. 선생님,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모든 걸 알아낼 때까지만요. 너는 지금 뭘 하고 사니?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지만요. 아, 그렇구나. 그때 글쓰기를 좋아하더니 결국 기자가 됐네. 저는 소연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 눈빛에서 과거 제가 가르쳤던
그 성실하고 정의로운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죠. 알았다. 하지만 하루만이야.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소연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간단히 짐을 꾸리며 생각에 잠길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기도 했습니다.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를 베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집 앞에서 지연이와 민석을 만났어요. 딸과 사위가 갑자기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밝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민석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앉자마자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나이도 있으시고 만일에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또 그 소리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들어 지연이 자주 하는 말이었거든요. 괜찮다.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석도 거들어 나섰죠. 어머님,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습니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지연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급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지연과 민석이 서로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거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석이 다시 말을 꺼냈죠. 어머님, 사실 병원에서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재개발 관련 사업인데요. 아, 이제 본심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님 동의가 필요해서요. 저는 민석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제 집을 담보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 집을 왜 내가 담보로 잡으려고 해? 그때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지금 시대에 현금으로 놔두면 손해라고요. 투자해야 돈이 늘어난다니까요. 저는 지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까요? 의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싫다고 했잖아.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지연과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특히 민석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민석의 말투가 점점 무례해졌어요. 처음에는 정중했는데 이제는 반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런 민석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지연과 민석이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의 전조를 느꼈거든요. 제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지연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요양원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생각 없어. 그러자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딸이 맞나 싶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사흘 후 새벽 소연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변화, 민석의 투자 이야기, 그리고 소연의 경고까지. 뭔가 큰 음모가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소연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곳은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지만 일단 몸을 숨길 수는 있었죠. 소연은 저를 자리에 앉히고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소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쓰고 있죠. 며칠 전 취재차 한 병원을 갔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때 들은 대화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민석 씨와 다른 남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재개발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르신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소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제 딸과 사위가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그 어르신이 정혜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해서 주소까지 확인해 봤더니 정말 선생님이었어요. 소연은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은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보답하려는 마음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소연의 눈빛을 보며 그 아이가 여전히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옳지 못한 일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기자로서도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분을 속이려는 건 범죄나 다름없잖아요. 소연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표현했어요. 그 모습에서 옛날 그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년 전에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실천하려는 제자를 보니 도사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났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 거니?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알아낸 정보들을 정리해 놨어요. 민석 씨는 병원 행정실장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브로커와 손을 잡고 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목표는 선생님의 집과 퇴직금이에요. 재개발 지역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응하지 않으시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라니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방법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한 거예요.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 아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저를 걱정하는 마음과 기자로서의 정의감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소연아, 너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 증거를 모아서 기사로 쓰려고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신고할 생각이에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혈육인 지연은 저를 배신했지만 제가 가르쳤던 이 아이는 저를 지키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늦게 소연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선생님 집에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누가 온 거니? 민석 씨와 다른 남자예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딸과 사위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니? 맞은편 건물 옥상이에요. 망원렌즈로 촬영하고 있어요. 소연은 기자답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겠죠. 저는 그 아이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데 저를 위해 나서주고 있었거든요. 조심해라. 위험하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거라. 알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저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서류를 뒤지고 있어요. 아마 통장이나 인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는 걸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들이 제 집에 무단 침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어요. 선생님, 지금 저들이 뭔가 이상한 약품을 들고 왔어요. 작은 병 같은 걸 꺼내고 있어요. 약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저를 해치려는 건 아니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은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잠깐 누군가 올라오고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애타게 기다렸어요. 몇 분 후 소연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저 발견됐어요. 민석 씨 일행이 저를 쫓아왔어요. 뭐라고? 저는 소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인데 제자까지 위험에 빠뜨리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카메라를 뺏으려고 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하지만 선생님이 나서시면 더 위험해져요. 아니다. 이제 그만 숨는다. 내가 직접 나서겠어. 저는 모텔 방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소연과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소연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여기는 것 같았지만 소연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석과 브로커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 사위가 범죄자가 된 거였으니까요. 지연이도 연행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혐의는 모르겠지만 공모 혐의를 받고 있어요. 소연이 저를 위로해 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용기 내주신 덕분에 사건이 해결됐어요. 소연의 말을 듣고 있자니 뭔가 이상했어요. 혈육인 지연은 저를 배신했는데 남남인 소연은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준 거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심은 가르침이 저를 구해준 거라는 걸 말이죠.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도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무단 침입과 절도미수로 구속됐어요. 브로커도 마찬가지였죠. 지연은 다행히 직접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모 혐의는 벗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지연이 잘못했다고 해도 제 딸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면회를 갔습니다. 지연을 보니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머리도 흐트러지고 얼굴도 상했더라고요. 어머니, 지연이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는 지연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니? 나를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돈이 필요했니? 민석이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의 말을 들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의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은 거였어요. 그래도 직접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잖니. 그것만은 다행이다. 어머니가 다치실 수도 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벌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너는 내 딸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많이 상하셨죠? 괜찮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고생 많았을 텐데. 저야 괜찮아요. 오히려 선생님이 걱정됐어요. 소연은 정말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저를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무릅쓰고 도와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제 기사를 보고 다른 제자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돼서 제자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다들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걸 알고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후 정말로 옛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10여 명이나 됐어요. 모두 어엿한 어른이 돼 있었지만 제 앞에서는 여전히 학생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작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한 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피로 이어진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려. 제자들이 돌아간 후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이 있다. 혈육인 지연은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가르침이란 씨앗과 같구나. 어디에 떨어져도 언젠가는 꽃을 피우는 법이다. 그리고 그 꽃들이 다시 나를 지켜주는구나. 소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심어주신 가르침이 선생님을 구해준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심어준 정의감과 바른 마음이 돌고 돌아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려. 그리고 교사로서 제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